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주식시장은 안개 속입니다. 물가와 금리의 방향성을 아직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경기 침체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도 힘들었는데 또 올해는 얼마나 더 어려운 장세가 펼쳐질지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개묘년인 올해의 동물은 성장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죠. 토끼는 바닷속 용궁까지 끌려가서도 머리를 써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토끼의 지혜를 빌려 이 시장을 바라본다면 분명 길이 보일 것으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아 올해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또 어떤 전략을 갖고 접근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 프레미어 강관우 대표,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마케팅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에 시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기대도 있지만 아무래도 우려가 좀 큰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또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쉽지 않은 한 해를 보였는데 역대 통계상으로는 시장이 2년 연속 하락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라고 합니다. 올해도 이런 법칙, 통계이기 때문에 법칙이 통할지 안 통할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분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뉴욕 증시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달라요인데 네네. 금년에 이제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전약 후강 이런 생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전반기에 좀 약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후반기에 저도 올라갈 수는 있다는 그런 계기는 좀 마련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불확실성 네. 이거에 대한 질문의 답이 어떨 거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제도 우리 FOMC 12월 의사록을 봤잖아요. 보니까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장중에 갔다가 다시 올라갔죠. 네. 그게 뭐냐면은 불확실성을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씩 안다는 거예요. 니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안개를 조금씩 걷기 시작했는. 조금씩 걷는 건 아니고 네. 저게 지금 어디로 가겠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많이 한 상태가 돼버렸다. 그 정도로 시장은 작년에 이미 처참하게 많이 무너졌잖아요. 맞아요. 숫자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 나스닥 33% 빠졌어요. 우리나라 코스닥도 34% 빠졌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웃을 일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지수가 맞아요. 이 정도 빠지면 빵 주식 같은 것들 2배 이상 빠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코스닥도 지수 대비 2배 이상 빠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50% 이상 빠진 그런 개별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네. 그럼 금년에 좀 좋아진다라고 하려면 어닝이 좋아지든지 영업이익이 좋아지든지 네. 해야 되는데 뭔가 모멘텀이 좀 제가 있어야. 미국 수치 이 어닝 뽑아놓은 거 보니까 영업이익 좋아지는 걸 금년에 아직도 0.3% 거의 22년하고 똔똔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네.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을 조금 더 낮췄으면 좋겠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차트를 보면은 네네. S&P 500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왜 빠졌나 그거를 이제 차트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예.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22년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살색으로 된 모양이 네. 저게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멀티플이 그러니까 우리가 PER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PER 배수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빠진 요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S&P 500이 19% 빠지는데 멀티플이 하락한 게 어마어마하게 컸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EPS 추정치 네네. 관련된 부분인데 EPS 추정치는 작년에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그러게요. 작용을 했다. 위로 올라가 있네요. 예, 플러스 요인이 됐다. 그렇지만 금리 상승에 따라서 멀티플 하락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네네. 시장이 닫힌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불확실성이 조금 확실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금리에 대해서 닫힌 부분들이 금년에는 좀 완화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이제 시장에서 많이 하는 건데 저는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V자라는 급격한 반등보다는 아까 개미면 주식시장 토끼처럼 높이 뛰어올 거 이거는 V자 반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토끼는 이렇게 높이 뛰는 것보다는
오르막을 네. 쟁걸음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토끼가 또 잡으러 갈 때 보면은 내리막에서는 못 뛰어요. 네네. 막 뒹굴 수도 있고 그래서 내리막에서는 좀 조심을 하자 그런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끼의 비유를 해주시니까 좀 더 이해가 좀 쉬웠던 것 같은데 송재경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그 아까 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본적인 그 소위 그러니까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보통들 얘기하죠. 올 한 해를 관통하는 것이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글로벌 IB와 국내 증권사들의 일관된 이구동성은 상저하고입니다. 상저하고 네, 상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하반기에는 올라갈 거다라는 거고요. 미국 기준으로는 대략 한 10%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올해 말에는 S&P 500이 한 10% 정도 올라서 끝날 네네. 거다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논리를 보면 상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올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어닝이 좀 꺾이기 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반기에는 저점을 좀 잡는 그런 경로로 가다가 결국은 시장이 기대하는 소위 연준의 피봇 바뀌는 그렇게 해서 금리를 일부분 떨궈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그것에 기대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가능성이 높냐 낮느냐를 이제 지금부터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저는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을 외칠 땐 그쪽으로 일어날 확률은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도 경험이 한 20년 좀 넘어가 보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그 주식을 들고 있으면 더 이상 누군가 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살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갖고 있거나. 결국은 사실은 그 주가라는 거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정도라는 거는 많이들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 자체를 작년에 한 해 동안 고생하면서 네. 지금은 상대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좀 짜놓긴 했는데 거꾸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는 주식을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덜 들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상반기가 조금 더 좋을 수 있고 하반기가 오히려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오히려 상고 하저로 사실은 경로를 다시 한번 리세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상저하고라는 그러니까 하반기는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금리예요. 금리 정책 지난해는 정말 가파르다라는 표현이 더 센 표현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굉장히 급격한 변동을 많이 보였고 인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올해는 과연 언제쯤 이 금리 인상이 멈추고 혹은 인하로 피봇 정책 전환할 것인가가 굉장히 뭐 주목을 끌고 있는데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에 보면은 연내 인하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뭐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연준이 의도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를 끌고 올라가는 네. 그런 정책을 피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산 시장의 가격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뭐 그게 증시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쪽까지도 여파를 미쳐가지고 저금리가 그냥 뉴노멀로 받아들여졌었잖아요. 그래서 뭐 너도 나도 다 샀던 거 아닙니까? 엄청 높잖아요. 주택 사지 못해가지고 장가 못 가는 사람들도 한국에 너무너무 집값이 많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사회 문제도 되고 그럴 정도로 저금리가 고착화되고 당연시 됐던 건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눌려있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인플레 압력 가면서 또 공급망 이게 문제가 무너져 생기면서 있으니까. 또 인플레 압력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금 이제 물가가 지금 치솟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물가가 서서히 잡힐 거는 같은데 그리고 어제도 보면은 독일하고 프랑스 물가가 12월 물가가 좀 생각보다 낮게 나와가지고 독일 쪽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잡힐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이 긴축의 고삐를 당분간은 이어가겠다라는 이런 생각이고 이 지금 연준의 위원들이 점점 매파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5.4%까지 올려야 된다. 맞아요. 이런 상단으로.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준의 피봇은 뭐 그들이 얘기한 대로 금년 내내 피봇을 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물가는 생각보다는 안 갈 수도 있다. 연준이 장기 목표로 하는 게 지금 인플레 목표가 2%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최근에 11월 달에 나온 CPI 보면 0.1%포인트
먼스 전월 대비해서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많이 오를 때는 6월 달에 피크인데 1.3%까지 갔거든요. 와, 1.3%를 12개월 한다고 보세요. 그럼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그렇죠. 두 자릿수 근데 0.1%를 만약에 이어간다? 12개월로? 그러면 2%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네. 물론 지금 다른 이제 뭐 유가도 어제 또 뭐 70불대로 내려왔잖아요. 천연가스 가격도 70불대로 내려왔잖아요. 이게 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 수준까지 다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상승 요인은 임금, 고용시장 이쪽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뭐 3%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물가는 생각보다는 조금 이게 이제 잦아들 수 있으나 연준의 피벗 전환 그건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금리가 지금 오르잖아요.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은 네. 더 올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 시점이 올 겁니다. 아까 뭐 5.4라는 숫자가 아마 그 숫자로 전망하는 연준 네. 인사들이 있는 건데 그 숫자에서 내려와야 인하를 해야 시장이 좀 반응을 하기 시작할지 아니면 이제 인상이 멈추는 시점부터는 조금씩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에 대한 예상을 좀 걷기 시작할지 제 생각은 금리는 되게 후행하면서 내려올 것 같아요. 늦게. 물가가 먼저 내려가더라도 금리는 일부러 조금 더 누르는 천천히 더. 예, 천천히 좀 내릴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이 다시 리오프닝을 하잖아요.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맞아요. 또 거기서 물가 압력 요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나 수요 면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과연 여기서 물가 압력이 얼마나 있을까는 좀 퀘스천 마크거나 하지만은 그런저런 돌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금리는 생각보다는 조금 후행하면서 느리게 내릴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도 급격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아주 점진적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고금리를 이제 감당해야 되는 소비자들은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집을 삽니까? 집이 왜 못 사죠? 집값이 너무 크잖아요. 뭐 10억, 20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요새 또 안 팔린다고 하는 게 뭐죠? 자동차 뭐 이런 거잖아요. 안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안 팔릴까? 이것도 비싸잖아요. 5천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최근에 보면 애플 맥 PC도 잘 안 팔릴 것 같다고 우려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왜 안 팔릴까요? 300만 원, 400만 원 하니까 비싸니까 안 네.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에 대해서는 소비를 지연시킬 수 있다. 지금 안 라는 생각을 바꾸면 하는 된다, 거죠. 안 사면 바꾸는 된다라는 아니, 생각하죠. 그것 때문에 수요 측에서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 거죠. 네.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금리와 연동했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좀 좋은 말씀 주셨는데 당연히 연준이 어젯밤 FMC에서 그 의사록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의 생각을 시장이 잘못 읽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아직 세게 나갈 건데 시장은 우리가 금방 겁먹고 밑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이제 사실은 오해하고 있다라는 얘기 시그널을 준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좋은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좋은 그 근거들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사실은 지금 미국 이번 금요일 날 이제 고용 시장 지표 또 발표되긴 하겠지만 그렇겠죠. 그 연준이 지금 가장 포커싱하고 있는 거는 이 커머디티발 또는 구스 그 소위 이제 재화 가격발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세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가격을 보고 서비스 있고 쪽. 서비스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서비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임금 가격, 임금의 상승률을 가장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소비가 앞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지금 당장은 사실은 침체를 우려할 정도의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리얼텀으로 소위 이제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의 우상향을 여전히 계속 내고 있거든요. 소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이제 그 소비의 근간이 되는 게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고용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임금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직업을 옮기면 그러면 여전히 거의 그 YY로 한 8%의 임금 상승률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개인들의 돈이 일단 여전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때 다들 너무 놀래갖고 2.5조 달러의 엄청난 부양책을 해서 사실 수표 다 발행하고 집에다 다 뿌렸지 넣어줬죠, 않습니까? 사실상. 그 네. 집에서 꽉 막혀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자동차도 바꾸고 집에 가구도 바꾸고 이런 노트북이나 뭐 태블릿 PC 예, 이런 거다 뭐 바꿨죠, 프린터 이제. 다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한 번 다 바꾸고 나니까 이제는
집으로 이제 밖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서비스, 여행 가고 레스토랑 가고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소비의 패턴이 완전히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이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침체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임금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네네. 이게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안 꺾이겠구나라는 걱정 때문에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생각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고하지를 말씀드렸던 이유에 네. 첫 번째가 미국 소비와 아직 남아있는 그런 초과 저축 이것이 올해 3분기나 4분기까지도 여전히 남아서 이게 소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돈이 많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중국입니다. 아까 중국 전에 네. 말씀하셨는데 리오프닝 이제는 제로 코로나에서 제로 케어스 코로나. 케어하는. 그러니까 염려 이제 안 하겠다. 하겠다. 소위 돈 케어 한다는 뜻이죠. 아, 그런 의미군요. 예, 이게 이런 표현 그렇지만 죽든 말든 네.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더 이상 막아놓지 않겠다. 그렇죠. 봉쇄하지 예, 않겠다.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진짜로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무서운데요. 예, 근데 어쨌거나 결국은 경제,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한테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죽나 굶어 죽나. 굶어 죽나. 어차피 매한가지다. 매한가지면 굶어 죽는 것보단 코로나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맞아요. 우스갯소리처럼 영업 제한하고 막 이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힘들었죠. 중국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중국이 4, 4분기 때 마이너스 역성장이고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정책을 바꿔서 1, 4분기도 지금 이제 풀어줬는데도 이제 자체적으로 안 나오면서 지금 역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거나 중국 정책 자체는 올해 엄청나게 돈을 풀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2009년도로 돌아가 보면 그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고정자산 투자를 엄청나게 중국이 하면서 네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다 셧다운 됐을 때, 다 박살 났을 때 중국이 돈을 풀면서 전 세계 경기를 진작시켜 줬었거든요. 그때 금리를 쫙 끌어올려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이 리오프닝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원유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사실은 강하게 상반기에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수급이 워낙 타이트하고 산업건설 같은 경우는 25년 만에 지금 최저치의 재고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조금만 사들이기 시작하면 가격이 우상향으로 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그나마 작년 하반기에는 중국이 그러니까 제로 코비드 때문에 네, 안 움직여서 봉쇄하고 막아놨던 재봉쇄해 갖고 원자재 수입 같은 거 안 해서 가격이 네네. 내려왔던 것들이 올해 상반기엔 거꾸로 리오프닝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준 입장에선 그나마 잡아놨던 상품 쪽에 부담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금도 여전히 소비 때문에 강하고 그럼 그 두 가지가 하반기에 금리를 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끌어올려야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그러니까 피봇을 하나하나 이슈가 아니라 네, 인상을 멈추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인상을 오히려 더 해야죠. 그러니까 멈추는 걸 고민하고 네. 더 해야 되는 더 그렇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아까 5.4가 세다고 그랬는데 예. 사실은 좀 과격한 분들은 6%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 우리 연준은 더 무서운 연준을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상저하고의 그런 흐름 자체를 연준이 거꾸로 만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예. 주식 시장이 어떻게 가든지 말든지 페드는 신경 안 쓰겠다는 맞아요. 거예요. 물가 잡고 가겠다. 네. 네. 페드 풋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페드 풋, 예전에는 네. 그 페드가 구원투수로 많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증시가 막 이렇게 빠지면은 페드에서 페드 풋 하면서 증시를 좀 구원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그런 거 없다. 페드 피벗도 없다. 그러니까 자생해서 독자 자생해서 잘 살아라 이런 얘기인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V자는 참 힘든 국면인 것 같아요. 뭐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그렇고 미국도 작년에 뭐 빵을 비롯해가지고 나스닥 엄청 많이 빠졌지만은 네. 밸류에이션이 전혀 싸지 않거든요. 여전히. 그렇다고 뭐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왔죠. 네네. 많이 내려왔지만은 여전히 아주 싸고 그런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왔다 갔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많아지면은 좀 많이 오르기도 많이 하고 내리기도 많이 하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테슬라 보세요. 테슬라 하루 주가가 막 10% 이상씩 오르내리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뭐 1, 2억짜리 하는 주식도 아니고 그런데 막 10%씩 움직인다는 오르고 거는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불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한 것이 지금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송재경 본부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물가가 이렇게 앙등하는 그런 위기 국면이 나올 수도 있으나 어제 일단 12월 의사록을 발표하고 나서 미국의 국채금리 수익률은 좀 더 떨어졌어요. 장기 수익 일드도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거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우려하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인 거죠. 이게 물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나 이게 좀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왜? 금리를 이렇게 고금리에 꽉 잡아놓으면 수요 떨어지는 게 눈에 슬슬 보이기 보이죠. 시작하는데 네. 그러면 장기 국채금리는 이제 밑으로 가는 거죠. 또 좀 상황이 위험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장기 채권으로 이렇게 도망가게 돼 있거든요. 눈 돌리죠. 예, 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랄까 울퉁불퉁한 이런 상황을 이 증시를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페드 풋에 대한 하여튼간 기대와 희망은 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이 잘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상황인데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물가가 지난해 하반기 들면서 조금씩 잡히는 모습, 그러니까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들이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보여서 이제 슬슬 연준이든 한국은행이든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기가 뭐 올해는 그러니까 지난해였죠. 지난해는 아니지만 곧 도래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인하라는 피봇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오겠구나. 그러면 이제 시장도 뭐 여러 가지 투자 여건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또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 뭐 재판까지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형국으로 또 이어지면은 굉장히 올 한해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시장이 너무 뭐랄까요? 뭐 이제 그 우물가 가서 숭늉 찾는 격으로 아직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은 여전히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다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마음이 급하다. 그러니까요. 이제 마음이 급한 이유는 당연합니다. 작년에 뭐 20% 30% 기본적으로 빠지니까. 지수가 빠져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주신 그런 시장의 기대로 가야만 회복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제 시장을 바라다 보니까 이제 네네. 그런 전망들이 더 강하게 나올 것 같고요. 오히려 현실을 좀 더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발 또는 미국 소비발 상반기에 의외의 그러한 그 좋은 그러한 시장 이럴 때 포트폴리오를 잘 그 사이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사실 우리가 아까 빵 얘기해 주셨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네. 이런 이제 굉장히 각광받았고 그거 안 사면 좀 이상했다라고 할 정도의 인기를 구가하던 네. 종목들이었는데 요즘에 사실 별로 좋지가 않아. 아까 뭐 테슬라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게 제가 네. 그 질문을 받고 네네. 자료를 이제 쭉 보니까 네네. 야 이게 뭐 엄청나게 피를 흘렸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게 네. 그냥 실감이 되더라고요. 1,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작년에 애플이 그나마 가장 선방한 거예요. 최근에 며칠 동안 애플이 좀 헤매고 있지만은 안 좋긴 애플이 27%밖에 안 빠졌어요. 이런 거에 비해서 밖에라는 표현을 써주시네요. 네, 아마존 50%, 엔비디아 50%, 메타 64%, 우리가 다 좋아하는 테슬라, 좋아했던 테슬라 65%나 빠졌습니다. 와, 애플이 정말 그 밖에 27% 네. 밖에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65% 없네요. 빠졌는데 테슬라 지금 밸류에이션이 PER 포워드로 봐서 21배예요. 21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1배가 이제 뭐 싼 국면의 영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성장주로 보면은 성장을 해야지 이게 싼 건데 그렇죠. 지금 중국에서 잘 안 팔린대잖아요. 근데 반면에 BYD 주가 좋잖아요. 네네. 그게 뭐예요? 애플 차 안 사고 BYD 테슬라 차 안 사고 산다는 BYD 얘기잖아요. 자국차 사겠다. 예. 그리고 보조금 자꾸 준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털 팔리면 자꾸 보조금 얘기 꺼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아까도 제가 수요 얘기했는데 돈 쓸 게 없으면은 네. 빅티켓 아이템 그러니까 자동차, 집 안 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덜 사게 돼 있는 거예요. 참죠. 예. 그리고 최근에 미국 중고차 시장 시세 보면은 계속 약세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물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요 며칠은 또 애플인데 애플하고 테슬라 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둘 다 중국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애플도 정제호 공장 락다운하면서 헤매면서 주가가 빵 내려갔는데 이제 좀 재개하려고 하면서 공장 가동률 90% 정도로 올라오려고 하니까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도 애플도 PC 하잖아요. 맥 PC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그러면 수요가 버텨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왜? 데스크탑 쪽도 비싸잖아요. 데스크탑이 한 300만 원씩 맞아요. 이렇게 하고. 액세서리까지 하면 더 애플은 비싸집니다. 그런 지금 3년 하반기에 이제 아이폰 15 나오면서 우리나라 관련된 업체가 있어요. LG 이노텍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부품 공급하는. 예, 폴디드 줌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요새는 렌즈가 이렇게 직접 쏘는 게 아니고 꺾인 거예요. 아. 그래서 배율을 확대 배율을 높이는, 엄청 높일 수 있는 우리 왜 잠수함 보면 잠만경 같은 맞아요. 꺾여 원리죠. 있는 예. 기역자로. 그러니까 길게 가면서 왜 우리가 더 달나라 볼 멀리 때 보일 수 망원경이 길잖아요. 예, 예. 그리고 어디 천체 사진 찍을 때 망원경들. 보면 왜 렌즈가 긴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잘 보이니까 먼 것도 찍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여기 지금 넣겠다. 이런 게 애플의 뭐 하나의 모멘텀이 돼서 하반기 가면서 이렇게 좀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고 뭐 AR, XR 뭐 다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 네. 25년 애플카 얘기도 있고 그래서 모멘텀은 조금은 남아 있는데 테슬라 쪽에서는 지금 모멘텀이 될 만한 게 네. 당장에 이렇게 보이지 않고 테슬라는 또 오너 리스크도 상당하잖아요. 오너 리스크가 사실 거의 대부분의 리스크를 네. 차지하지 않나라는 싶을 정도로 이 오너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자기가 주식 안 판다고 해놓고 주식 계속 팔고 거기서 일단 신뢰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트위터 그 돈으로 이제 트위터 인수를 어쨌든 했잖아요. 트위터가 사람들 대량 해고하면서 해고하고, 거기서 네.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발생하니까 간지 얼마 안 돼가 CEO에서 지금 내려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묻고 앉았고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좀 세웠잖아요. 그래서 공화당 지지한다고 이게 사업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금기 사항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걸 잘 안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어찌 그런 것도 좌지우지 하고 되니까 여러 거기에. 가지 면에서 이게 인기가 시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빠져나가죠. 과거에는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갔던 팬덤들이 화성 간다고 하니까요. 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됩니까? 기대와 희망을 갖고 날아갔던 성장주의 대표적인 테슬라 주가가 내려가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제가 보는 빵 주식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옛날에 생각했던 기대와 희망보다 이 이익으로 오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덜 오더라. 그러면 이게 성장주에서 가치 죽으면으로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전기차 신차 위주로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하고 중국이 제일 많이 팔려요. 25% 내외로 팔리거든요. 네네. 물론 거기는 조금 먼저 가 있고 미국하고 우리나라 뭐 7%, 8% 요거밖에 안 되고는 있지만 한 시장 세그멘트에서는 이미 많이 개화가 이미 많이 돼 있는 거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뭐 아직 갈 길이 많은 건 있는데 예. 섞여는 있지만은 이게 성장이 생각보다 좀 더딜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일부는 하는 거죠. 그래서 빵 주식들에 대한 염려 조금 아직도 저는 하는 하고 편이고 계시는군요. 디레이팅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그 차트를 보여주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멀티플의 마이너스 요인 때문에 PER 성장주가 때문에. 네. 아주 지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고 지금 FOMC 의사록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금년에도 금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내려갈 가능성보다 있다고 보면 이런 성장주 쪽에서 아직도 조금 잔파도가 좀 남아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떠세요? 빵이 이제 시대가 저물었다. 그 다음 배터는 누구냐? 뭐 이거에도 많이 또 주목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문 건 맞습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고금리 시대에서는 저무른 게 맞습니다. 예, 이제 성장의 밸류가 많이 꺾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후속 타자는 누굴까요? 또박또박 돈을 잘 버는 그런 되겠죠. 당장 지금 어디 탑5 안에 올라오는 것이 에너지 업종들이 이제 쭉 올라오는 것도 한 예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세상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일종의 쏠림 현상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탑5, 탑10 종목 시가총액 뭐냐 그걸 또 이제 연도별로 쭉 보는 뭐 네네. 이런 비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변화가 보이니까. 네네. 이제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지금도 여전히 조금 이제 일부 올라오고 엑소모빌 같은 데가 올라오긴 했지만 요거를 한 작년이나 재작년으로 돌려보면 상위에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빵이 다 네.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구글이죠. 네. 이 5가지가 이제 지금 빅테크라고 했고 빵 위에 올라와 있는데 정확히 이런 식으로 200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도 5개를 네. 소위 5 그때도 다 테크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테크 기업들 5개를 합친 게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았을 때가 18%였습니다. 합쳐서요. 예, 다섯 합쳐서 18%였습니다. 우리나라야 뭐 삼성전자가 워낙 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논외로 하고 미국 같은 케이스 18%면 엄청 높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예. 통상 탑5에 합친 게 10에서 12% 사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18%까지 갔으니까 테크버블이 맞았죠. 그렇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 2020년, 21년도에는 불과 작년이죠. 재작년 그때는 얼마까지 갔냐면 24%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요. 20년 전보다 더 쏠림 현상이 심했던 거죠. 그만큼 이제 돈을 풀다 보니까 과하게 쏠림 현상이. 예, 이제 특히 빅테크로 다 몰렸던 거죠. 근데 세상은 분명 아까 말씀드린 돌고 돌리고 소위 이제 평균 회계라고 그러죠. 네네. 정상 상태로 돌아와야 되니까 24%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한 12% 될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만큼 절반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상대적인 거죠. 그렇죠, 남들이 더 올라가서 얘는 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예, 때. 예,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꾸로 하면 빅테크에 사람들이 열광한 것이 성장성도 있는데 자기 분야에서 사실은 다 독점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애플은 뭐 폰,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OS, 네. 뭐 구글은 검색. 그렇죠. 자기 분야에서는 완벽한 전 세계의 독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멀티플이 정당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빅테크의 전체 매출의 한 40%가 서로 다 경쟁하는 분야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빅테크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당연히 이익의 방향성이 이익이 경쟁하는데 이익이 좋아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죠. 그렇죠. 보통은. 그러니까 사실은 경쟁에 이제 불이 붙으면 공룡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네들의 이제 이익 성장률이 떨어지다 상처가 보면 나죠. 예, 싸우면. 그러다 보면 높은 멀티플이 정당화되기 좀 어렵다. 여기에 이제 미국 정부나 유럽 정부들이 상당히 견제하면서 뭐 각종 세금들을 때려대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빅테크들의 멀티플들이 떨어지는 이제 그 수순으로 사실 고금리 환경이라는 성장주가 어려워지는 환경에 더불어서 마침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이런 일들이 같이 벌어지기 때문에 빅테크의 시대는 팡의 시대는 이제는 저물었다고 보는 게 맞고 새로운 네. 이제 후발주자. 뉴커머들 다른 업종들 오히려 이제 약간 전통 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일부는 위로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뭐 에너지, 뭐 항공, 뭐 이런 걸까요? 원자력 혹은 뭐 신재생 에너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예, 다만 이제 신재생은 멀티플이 높아서 어닝이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 당분간은 거기에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 위험성이 있고. 시간을 두고 아마 쫓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 얘기도 좀 해볼게요. 사실 지난해 말에 이제 산타랠리 기대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산타가 안 오셨습니다. 안 오신 것 같아요. 오다가 딴 데로 가셨나 봐요. 북극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추위를 몰고 왔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강추위를 몰고 왔는데 새해가 바뀌니까 또 이제 뭐 늘 그렇듯이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최근 시장 보면 기대도 될까 또 다시 산타에 이어서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저께하고 어제만 뭐 잠깐 1월 효과 이제 기대할 수도 있었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12월 시장에 조금 연장선상에서 약간 이제 기술적인 반등 네네. 이 정도를 이제 보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이틀 거래일 동안에 IT 쪽이 끌고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가 끌고 올라왔잖아요. 네네. 이쪽에서 좋은 뉴스가 이제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좀 끌고 올라온 그런 그 면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 글로벌 매크로 우리 계속 지금 한 3, 40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매크로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연준의 긴축 스탠스 뭐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고 네.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고는 있지만은 뭐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해외의 수요 그걸 사정을 봐야 되는데 뭐 유럽 쪽도 지금 ECB 계속 금리 올린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지금 좋아지겠습니까? 영국, 러시아 다음으로 지금 경제 안 좋아진다고 또 발표 났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 있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컨퍼런스 보드 뭐 선행지수 보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가고 있는 게 과거에 내려가는 속도랑 거의 비슷하게 아주 처참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선행지수가 좀 돌아야지 미국도 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직 그렇게 돌 기미가 없어요. 예, 크게 뭐 선행지표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ISM, 뭐 제조지수 제조지수, 있고 네. 뭐 건축허가 면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다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선행지수가 크게 돌 게 없다고 보면은 결국은 얼마나 우리 시장에 이게 반영이 됐냐 밸류에이션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이게
많이는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이게 지나치게 반영된 거냐? 지나치게 반영된 건 또 또 아니에요. 아니다. 왜냐하면 증시는요 적정 가격대가 있으면 항상 그거를 올라쳐가지고 오버슈팅하고 그거보다 항상 더 밑으로 때리고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견디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코스피 PER이 지금 11배 수준으로 나와요. 코스피가요? 네, 11배. 그럼 코스피 우리가 PER. 11배라고 하면은 네. 이게 과연 낮은 건가? 네. 그렇다고 높은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됩니다. 11배. 이게 최근에 주가가 올라와서 그런 거고 삼성전자의 PER이 10배가 넘고 이게 우리가 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23년 기준으로는 16배 정도 됩니다. 네, 16배 정도예요. 이게 10배 초반이 아니고 그럼- 16배예요. 그러면 이게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이게 서로 갑론을박하는 판단의 그 레인지에 영역이 좀, 들어와 네.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또 시장을 볼 때 PBR을 봐요. 그래서 그 수치를 보시면은 PBR이 금년에 0.85 이 정도로 코스피가 이제 보이는데 문제는 금년의 수익성이 작년의 수익성보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PBR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ROE라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ROE가 금년 우리 추정하는 거를 다 종합을 해보면 네. 7.7%밖에 안 나옵니다. 작년에 8% 중반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수익성 국면에서 PBR이 절대 PBR로 보면 물론 1.0보다 낮아가지고 싼 네. 국면이긴 하나 벌어들이는 기업의 수익성에 비해서는 싼 나빠지고 건가? 있다라고 봐야죠. 이런 이제 네.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수가 2250, 60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2시그마 서로 왔다 갔다 네.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상반기에는 위쪽 변동성보다는 좀 하방으로. 위쪽 하방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이게 이제 모멘텀이 되는 시기가 그럼 언제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제 그저께 계속 보여줬듯이 여기서 긍정적인 모멘텀이나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당장에 나올 부정적인 뉴스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거잖아요. 뭐 영업 적자 얘기 예, 나오고. 네. 내일 당장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지 않습니까? 예.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주가가 어땠죠? 어제하고 좋았어요. 그저께 좋았어요. 그 전에 주가 계속 내렸잖아요.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내린 거예요. 근데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와요. 일부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자본 시설 투자 금액을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시설 투자를 낮추면 뭐가 좋냐? 공급이 줄잖아요. 그러면 디램 가격이나 뭐 낸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 생각을 한 거고 또 두 번째 나온 긍정적인 뉴스는 정부에서 시설 투자를 증액을 하면은 세액을 공제해주겠다. 세액 공제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이제 키워주겠다. 나와가지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고 하이닉스가 왜 더 올라갔냐면은 좋아질 때는 이게 베타가 크거든요. 훨씬 좋아지니까 하이닉스는 디램하고 낸드밖에 없잖아요. 삼성전자는 거기 핸드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통신도 포트폴리오가 있고 좀 다 다양하게 돼 있으니까 있죠. 네. 아무래도 순수하게 영향을 받는 건 하이닉스가 커가지고 이제 올라갔던 거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어제 한 7% 이렇게 올라갔던 건데 뛰었고요. 네. 어쨌든 여기서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시장은 확인하고 가고 싶어 할 거다라는 생각인 거고 확인은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내일은 잠정 실적이 나오지만 곧 이제 확정 실적이 뭐 한 달 안에 이제 리포트화 네. 돼가지고 나오면서 국내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나 모아놓고 컨퍼런스 콜 하면서 질의응답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다 물어볼 겁니다. 네네. 당신들 회사에 앞으로 시설 투자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일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삼성전자가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시설 투자 감축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조금 더 맞을 수 안 있고. 좋을 거고 우리 최근에 시설 투자를 조절한다. 조금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익이 안 나고 이럽니다. 시장 상황을 최근에 판단했다, 임원들 뭐. 좀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럼 자기들 실적을 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책이 조금 바뀔 변할 수도 수 있다. 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 될까? 2월 초쯤 될 것 같아요. 걱정 실적 후에 예. 컨콜 나오는 예. 시점. 그리고 2월 달에 또 FOMC 회의도 개최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25bp를 지금 올린다는 의견이 아주 대다수인데 25p를 올릴 수도 있고 50bp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점도표를 다시 보여줄 수도 있고 금리 상단이 더 올라갈 거다라든지 뭔가 거기서 뭔가 인디케이션이 뭐 나올 수 있겠죠, 있어요. 뭐든. 네. 그럼 2월 달에 뭔가 전환되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변수가 있을 수 생각해서 있다. 전환이 된다고 시장이
조금 이제 약세 국면이 좀 잠잠해지는 국면이나 그런 국면이 2월부터는 조금 보일 봄이 수도 오기 있다. 전에 이렇게 싹들이 조금 이렇게 고개를 들려고 하잖아요. 그때 정도부터 조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V자는 아닌 것 같고 이 확인해야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은 약간씩 거칠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 어떠세요? 지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시장에 대한 걱정이 일단 많이 크신 것 같아요. 지수 자체가 좋지 않다. 네. 특히 2000이 깨질 것 같다는 얘기들마저 뭐 증권사에서는 나오니까 네. 투자은행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 투자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시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까 우리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요. 나라서 소위 이제 수출에 연동돼서 소위 기업 이익의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한 그런 크게 나라. 좌우되는 네. 나라죠.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는 뭐 4분기 내내 적자, 뭐 심하게 보는 분들은 좀 더 심한 분은 내년 1, 4분기까지 적자, 뭐 이렇게까지도 굉장히 보는 오래 갈 분들이- 것이다. 예, 뭐 이렇게 보는 분들까지도 이제 비관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때 삼성전자가 말씀 주신 대로 우리는 계속 투자할 거야, 뭐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2위, 3위 업체들이 피해를 볼 거니까 그렇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삼성전자가 굿 시그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어제 시티은행에서 이제 뭐 보고서가 나와서 이제 호재를 보냈는데요. 네. 어쨌거나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까 PER 얘기하셨지만 코스피의 시장 보통 바닥을 잡는 거는 PBR 밸류에이션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네네. 순장부가, 장부가 대비 지금 주가가 얼마 정도 차지하느냐. 보통 시장의 평균은 1.05배, 뭐 1.1배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아마 아까 데이터들 좀 보여주셨는데 2,800선. 좀 올해 뭐 연말에 2,800 정도 간다 하면 그게 1.1배 레인지가 정도. 밴드네. 1.05배나 1.1배 보통 네. 그 정도 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뭐 엄청난 화랑으로 갈 때는 1.5배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고 픽은 그렇고 저 최저점 저기 1,900 정도 얘기하는 거. 맥커리에서 얘기하는. 네네. 저게 0.7배, 0.75배 요 정도 0.7 되는 를 거고요. 넣었을 때 이 네. 정도 나온다. 지금 2,300선이 0.8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위아래가 지금 저 딱 중간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00에서 2,800은 지금 상대적으로 한가운데 있는 데서 위아래로 한 400포인트. 네, 이제 어찌 보면 좀 비겁한 그런 나름대로 합리적인 걸 네, 하려고 네, 고민을 한 밴드인데 건지 거꾸로 말하면 모르겠지만 그만큼 고민된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어렵다라는 예, 얘기겠죠. 변동성이.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저기에 좀 녹여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JP모건은 상당히 강력한 거죠. 그러네요. 현재가 바닥이고 네, 앞으로 이제 올라갈 올라갈 일만 거다. 남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면 거꾸로 말하면 지금 현재는 지금 상당히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사실은 내려가든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모멘텀이 뭐가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케이스로 사실은 고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그런 설비 투자를 줄이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갈 수 있지만 네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수요가 살아날지 여부가 판단이 돼야만 안 되면 사실 다시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그런 상승이 본격적인 우상향으로 아직 강력하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군요.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좀 첨언을 하고 네. 싶은데. 밴드를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아까 그 코스피 네, 밴드 밴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은 네. 이게 지금 그 외국계 중에서 이제 지금 되게 보수적으로 본 게 맥쿼리 증권 있잖아요. 그렇네요. 1900, 2000이 깨질 거다. 네, 여기 뭐 제 옛날 동료가 여기 지금 헤드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친구가 아마도 본 게 ROE를 좀 본 것 같아요. ROE 제가 말씀드릴 때 금년에 7.7%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만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적용하면 1,900선이 맞습니다. 하단이. 예. 2,200선이 지금 가운데가 맞고 예. 위로 시그마 보면은 2,600까지가 정도 맞아요. 되죠. 네. 근데 모건스탠이나 JP 모건스탠 제가 전 직장에 얘기는 합니다만은 왜 이렇게 2,100에서 2,750 이렇게 해놨느냐 하면은 시장은 교과서적인 거가 하나 있고 교과서보다 한 15%, 20% 높게 보는 경향이 이제까지 쭉 역사적으로 와 있었어요. 아, 관례 같은 건가요?
어쨌든 시장은 기대를 좀 기대를 실어주는. 많이 해줘요. 예, 우리가 아까 삼성전자 PER 16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우리는 머릿속에서 10배, 12배 근처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16배거든요, 실질적으로. 네네네. 높게 봐오는 경향이 있어요. 한 15% 정도 더 쳐주는 건데 지금 네. 보면 1900에서 2100, 한 10% 정도 높게 본 거고 네. 2250, 한 15% 정도 높게 본 거잖아요. 이렇게 높게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연말에 가면 4분기에 가서 보너스 많이 주죠. 네네. 그다음에 빅베스라고 해서 한꺼번에 손실 왕창 떨어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익이 팍 내려가니까 연말에 가서 PER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항상 이익이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배, 11배, PER 1.0, 1.1 여기서 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아니네. 그게 높은 네. 거였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지수 전망치를 저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네. 맥쿼리는 조금 뭐라 그럴까 교과서로 했다.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은 좀 시장 중심적인 네. 그 전망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밴드고 예상 밴드이기 때문에 정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어려운 지금 올 한 해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난해를 뭐 많이 흔들었던 그 매크로한 요인 중에는 환율도 있었습니다. 워낙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막 끌고 올라오고 우리는 또 그거에 쫓아가긴 했지만 미국처럼은 또 못 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환율이 뭐 하루에도 뭐 몇십 원씩 움직이고 뭐 1,450원까지도 올라가고 막 이런 변화들을 많이 봤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뭐 킹달러의 시대는 갔다라고 벌써 뭐 종언을 고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이것도 밸류에이션을 보통들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적정 이때까지 흐름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 뭐 15, 120 이렇게 가는 거는 과하다. 지금 사실 이미 과거 흐름에서 고점에 와 있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했었거든요. 다만 연준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고점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정상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지금 예. 사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제일 걱정이 연준이 생각보다 올해 결코 인자할 것 같지 않다라는 걱정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인하해 줄 것 같지 않다. 인하는 아예 없을 것 같고 사실은 네. 우리 지금 컨센서스는 올해 인하는 안 될 것 같고 인상을 멈추는 시점도.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보다는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현재 상황을 놓고 그러니까요. 봐서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연준의 이러한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는 사실은 다시의 강달러를 한 번 더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한 번 더 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의 기회는 열어두고 보시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지난해 우리가 너무 큰 숫자를 봤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예, 맞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흐름이 저희가 봤을 때 한 1,400원대까지는 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건 당연히 그 정도까지 열어둬야 될 것 같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무역 적자 레벨이 상당히 좀 장기간 좀 유지가 되고 맞아요.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달러 수급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은의 결국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두 가지를 곱해 보면은 사실은 이전보다는 원화를 지키는 힘이 예전보다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변동성은 좀 더 크게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대표님께는 지금 뭐 환율, 뭐 금리, 곧 아까 시장, 뭐 밸류에이션부터 뭐 PER, PBR 다 설명해 주셨는데 투자 전략 올해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좀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상황 그거는 좀 상상하기 힘들 거다. 힘들다. 다만 이제 이익이 좋아지는 업종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특히 IT 업종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이 디램 호재들. 경기나 이런 네. 가격 전망이 3분기 들면서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만약에 시설 투자 축소를 발표를 해버리면 동원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앞당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업종, 그 관련되는 이 회사들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기계 업종 뭐 이런 쪽에서 전후 복구 뭐 이런 수요감도 상황, 있고 네, 생기면, 다시 네.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많이 돼서 이익들이 많이 상향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좋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볼 때는 IT 업종 중에서도 신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신고객,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이런 회사
있어요. 근데 IT도 어제 보면은 같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건 차별화돼야 된다고 보는 촉과낼 거예요. 필요가 있다. 왜 차별화가 돼야 되냐면은 지금은 고금리 국면이에요. 투자도 못하는 이제 국면이 오고 투자는커녕 빚도 못 갚는 맞아요. 그런 어려운- 국면이 올 수 있어요. 네. 재무적으로 약한 회사들은 시설 투자는커녕 지금 빚갚기도, 망할 수도 예, 있는 벅찬. 그런 국면이 오기 때문에 좋은 회사 나쁜 회사 간에 구분을 해야 된다. 차별화가 상당히 진행될 알겠습니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프레미어 강관우 대표,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마케팅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